순식간에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일명 베니싱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이 현상.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나다의 이 베니싱 현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때는 1930년 캐나다 안지쿠니 호수에 에스키모족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피를 구하기 위해 종종 이 마을을 방문하던 사냥꾼 조 라벨이 또다시 마을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바느질을 하다만 흔적들 그리고 화덕 위에도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무려 1,2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누이트족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썰매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그 증발한 거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진 거네. 이거 소름이네. 곧바로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마을 사람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마침내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뭔데요? 궁금하네. 비밀이 뭐였죠? 궁금하시죠? 미국의 한 대중 매체에서 밝혀낸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그건 바로 가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가짜네? 그럼 뭐 1,200명이 약간 깜짝 카메라 같은 거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88년 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 따르면요.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근무했던 경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누이트 실종 사건과 같은 미스터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속았네. 아니,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은요. 미국의 작가 프랭크 에드워드가 1959년에 발표한 한 소설에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 한 외로운 사냥꾼의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었는데 이 얘기가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전해져 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모르고 도시 괴담으로 퍼지고 그 지역의 괴담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떼쥐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악화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실제 길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거리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곳곳 거리뷰 속에 정말 끔찍한 살인 현장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사건 현장. 자, 보십시오. 마치 소녀가 범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마냥 벗겨져 있는 신발 한 켤레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좀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아우. 쓰러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로드뷰 참. 어리뷰 속 처참한 살인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것 같은 다행 메시지. 이 미스터리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네덜란드 알메르에 위치한 한 호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 자국이 쭉 길게 이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형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며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언론에 직접 제보 연락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클리나는 본인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라마와 호숫가에서 놀았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라마가 물을 털면서 나무다리를 걸어왔는데 이때 나무다리가 물에 젖으면서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여기 있네. 네, 있잖아요, 저렇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진들 전부 무슨 다 약간 낚인 거 아니에요? 다 낚인 거 맞습니다. 아, 진짜?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조작이 된 미스터리입니다. 2010년 영국 소녀 살인사건으로 추정된 이 위성 사진. 저 사진도 살인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9살 소녀 아즈라 비비잔인데요. 친구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가 다 놀랐다 이놈 진짜. 예, 다행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사연은즉슨 당시 친구와 놀다가 아즈라가 넘어지면서 신발 한 켤레가 벗겨졌는데 이때 아즈라는 친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왁! 하고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넘어진 자세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 거리뷰 카메라가 이걸 들고 지나가면서 찍어버린 거죠. 장난치는 걸?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 귀엽네. 영상이 무서웠는데. 자, 거리뷰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다행 메시지의 진실이었습니다.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네,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Khi Bala knife, Yahan me a suit wear. Is Bala knife here with me?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난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럼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키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키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키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넨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그래.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네.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불을 있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샀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자,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해서.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사건인가요? 근데 살인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Hello?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본루유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맨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해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을 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 데번에서 3살 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듣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어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뭐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럼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튼은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이건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리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고 그랬죠, 마누. 만우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만우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거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번 특종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꾼 정말 놀라운 특종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누가 이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단체, 본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오?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트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세계였던 걸까요?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포르투갈어로 꽃을 의미하는 플로레스라 이름이 붙은 이 섬에는요. 1639m 높이의 클리무투 산이 있고 그 안에는 화산 폭발로 생긴 3개의 호수, 클리무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뽀모에 사는 리오족들은요. 예로부터 자신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이 클리무투 호수에 깃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영혼들은 다 같은 호수에 깃드는 게 아니라 영혼의 특성에 따라서 3개의 호수에 나누어서 깃든다고 합니다. 재밌다. 제일 서쪽에 위치한 숲으로 감싸져 있는 검푸른 호수 티우아타푸푸는요. 나이 든 사람의 영혼이 모인다고 하고요. 이 호수와 조금 떨어져 있는 옥색 호수의 이름은 티우누아 무리 쿠파이로요. 젊은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수는 티우아타폴로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곳은 악한 사람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해. 일부러 인공 색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물감 풀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삼색 호수가 영혼이 모인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유는요.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따라 또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신기하게도 색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 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 걸까요? 진짜. 학자들은 호수 밑에 있는 토양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하지만 리오족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수에 깃든 조상의 정령이 변덕을 부려서 색이 변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족에게 클리무트 호수는 예로부터 조상이 깃드는 신성한 공간으로 소원을 빌거나 병을 고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리오족의 이런 믿음과 전통은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과 이승에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무려 6천만 명. 매일매일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테러 등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실제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까?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발표한 1대 29대 300의 법칙, 즉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하인리히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자, 인간의 죽음이란 운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였죠. 자, 그 근거로 우리에게 영화로 잘 알려진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사고 현장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순서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세계 곳곳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자,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사는 데이비드 서킷.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라며 갑자기 두통을 느낀 데이비드. 그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가 일하던 그 건물은 바로 세계 무역센터 어머머머. 911 빌딩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를 징후로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피를 해서 죽음을 모면했던 거죠. 어머머.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데이비드. 생존의 기쁨도 잠시, 황당하게도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건 그의 사망 날짜가
2003년 9월 11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섭다. 근데 요거 하나로만 보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이 같은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또 있습니다. 2012년 6월 캐나다 토론토의 이 센터. 당시 식사 중이던 20대 여성 제시카 거비는 불현듯 주변 공기가 탁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식사를 멈추고 식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정체 모를 불안감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그녀. 그런데 사건 이후 단 48일 만에 또 다른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웬일이야. 그 두 사건은 좀 우연일치로 보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할리우드의 원조 섹시 스타이자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를 자랑하는 샤론 스톤. It's nice. 우리 세 분의 어떤 접함에서 사춘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미를 자랑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그녀가 과거에 사후세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샤론 스톤은 곧바로 MRI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 도중에 기계 속에서 의식을 잃고 만 그녀. 그녀는 MRI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응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의식을 잃었던 시간 동안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사후세계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새하얀 빛의 폭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얀 빛의 소용돌이가 샤론 스톤을 덮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막 안쪽으로 피가 고인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녀에게 샤론, 우린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면서 그녀를 천국 밖으로 떠나보냈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진짜. 2001년 수술 도중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믿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에겐 선물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천국이었을까요?